어쩐지 얼마 전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우리의 사드 포대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이라 주장하면서 내놨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그리고 이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비행체가 우리 영공을 농락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잡한 수준의 무인기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무인기가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수입한 무인기인데 이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발견된 무인기보다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엔진 자체가 보면 체코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동안 발견됐던 걸 보면 주로 이제 휴전선 부근이라든지 네. 서울에서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항속거리가 짧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주를 왔다 갔습니다. 이게 네.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사실 무인기가 연로가 떨어져서 물론 인제군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무인기가 500km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네. 왜 북한이 지금 성주 골프장, 즉 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혹여나 저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만약 이런 무인기가 지금 우리가 레이더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사실 카메라만 달려있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는 사실 속중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청와대를 촬영을 해서 군 당국에서 뭐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또 뚫린 걸 보면 국방부의 조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이런 종류의 무인기를 우리가 지금 캐치해낼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닌가라는 네. 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거하고 좀 달리 굉장히 이제 뭐 소형이고 네. 그 중요한 무기 같은 건 장착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지만은요. 생화학 무기를 실으면 저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위태한 거고 지금 저 카메라가 이번에는 뭐 성능이 별로여서 그냥 흐릿하게 보였는데 다만 그 지역은 그러면서 어떤 지역이라는 거 이것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지금 뭐 저 북한이 저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하기로 든다면 네. 더 정밀한 카메라를 구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것도 캐논인가 뭐 그렇다니까 네, 외국에서 카메라를 더 성능 좋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럴 테니까 중요한 것은 그 14년하고 이번 14년에 발견됐던 것이 그때 여러 차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또 발견됐는데 우리한테 발견된 게 이번이에요. 그러니까 추락한 것이 이번이지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왔다 갔다 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현종 위원이 500km라고 한 것은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거리 이것이 이제 500km 정도의 그 항속 거리를 가졌다 이 말인데 뭐 그 정도 거리를 가졌으면 충분하게 이제 우리의 그 지형 정탐이랄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준이니까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북한이 특히 지금 그러니까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였어도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무인기, 이런 뭐 우리 같이 거대한 무인기가 아니라도 이런 정도의 무인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 방공망에 대해서 훨씬 더 앞으로 우리도 감시망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네.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예. 네. 이 같은 사드를 찍은 북한 무인기를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사령부를 방문을 하고요.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가 가장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지금 북한에는 전 NBA 선수 로드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4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로드먼. 오늘 가면서 자신이 이제 다음 목요일에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왜 불렀을까요? 김정은이 말이죠.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네.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그 북한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데니스 로드먼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네. 학창 시절에 농구 광이었다고도 하고 네. 데니스 로드먼이 그동안에 북한에 한 서너 차례 가면서 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 오늘 베이징 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로드먼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CNN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고요. 네, 이게 또 그 CNN 평양 주재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이 네.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로드먼이 들어갈 때 그때도 뭔가 이 평화적 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기대를 사실 나왔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별다른 기대에 따르는 어떤 부응할 만한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얘기는 안 하고 생일 축하 노래만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네. 북한의 일종의 뭐 원래 농구 모기 팀 같은 거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간접적으로 이 어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외부적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평화적 메시지를 또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북한의 어떤 체제의 안정감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들어간 로드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먼의 방북을 칭찬한 적도 있었고요. 오늘 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왔다. 마치 자신이 특사처럼 가는 양 일명, 속칭 자가발전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워낙 데니스 로드먼 선수가 선수 시절에도 네. 그 말씀하신 자가발전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코트 위의 악동이라는 별명도 거졌었고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미국도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잠깐 뭐 나왔지만은 미국에도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국인들이 억류돼 있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개 저런 어떤 스포츠나 연예 출신들의 스타들이 갔을 때는 그런 목적을 위한 평화사절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걸 보면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 본인과 어느 정도 가깝게 있고 또 대외적으로 나도 이런 식의 외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선전 홍보용의 목적이 가장 딱 맞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네.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먼을 만나게 되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본인은 뉴스가 묻힌 거를 좀 섭섭해했을까요? 가슴에 파스를 붙인 사진까지 공개가 됐었습니다. 금연 패치냐 아니냐라는 설왕설래도 있었었는데 리설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로드먼만 만나면 자신의 가족을 보여줬고 또 로드먼도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김정은의 그 어떤 개인 사생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인이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은 바로 저 로드먼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애기까지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한미 관계자들이 보면 일단 정보적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치적인 저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4차례 방북하는 걸 보면 그런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갖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근에 김정은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강 상태가 계속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어떤 금연 패치를 붙인 거 아닌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네. 김정은이 보면 최근에 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상당히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고 있는 상황이서 네. 일단 직접적으로 아마 외부 인사치고는 가장 가까이서 로드맨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드맨 이후에 만약에 귀국한 이후에 어떤 정보적 가치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쿠바와 함께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제 담배를 피면 모습이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혹시 또 이 담배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뭐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뭐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금연 패치를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금연 패치를 가슴에 붙이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은 몸에 여러 군데에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붙이면은 그 자리에 계속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여야 됩니다. 신체 네. 일부분을. 근데 꼭 굳이 가슴에다 이렇게 양쪽에 금연 패치를 붙여야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붙인 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아, 비만으로 인한 지병으로 예, 뭐 그럴 본인이 수도 치료 있고요. 목적일 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공식적인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패치를 붙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소년단 8차 대회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여동생 김여정이 나왔었는데 예의 보란 듯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분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분들 표정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비인간적이니까 문제인데 네. 김정은의 경우는 그 가게가 전부 순환기 계통의 아마 질환이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 자신도 굉장히 비대형이거든요. 비만형이니까 네. 이 순환기 계통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금년 패치가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까지 나오는데 꼭 네. 비단 가슴에 붙인 게 금년 패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금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그런 이제 조건을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 점에서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저게 금년 패치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제 앞으로 건강할 거다. 이걸 보여줄 측면도 있을 거고요. 김여정은 변함없이 바로 그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항상 그 주변에서 그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실권자다. 그다음에 김정은 일가는 김정은 남매는 변함없이 안녕하다. 네. 건재하다. 뭐 이런 것을 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북한 측이 비행체를 띄웠다면 아마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을 그 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한을 철저히 영공까지 교란을 시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통미봉남에 있어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도 반복하고 있고요. 또 네. 비행체를 보면 저는 예전에 구소비에트 시절에 그 개발했던 공산국가 체제에서 개발했던 비행기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능이 조잡해 보이고 없는 것들로 구성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막상 실제 성능은 또 되게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막상 발휘하는 성능 같은 거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직접 봤었을 때 아유, 우리 지금 미국에 쓰는 무인기랑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정말로 김정은이 웃으면서 아유, 이제 담배 끊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 군 당국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비용 대비 성능이라는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 사면 수십억, 수백억 들여야 되는 거지만은 저 사람들은 아니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정도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북한이 핵 개발하고 말이죠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러지만 북한적 계산으로 보면 별로 그 비용이 안 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북한하고 이런 문제를 늘 볼 때 저 사람들 뭐랄까 저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게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네. 그 비용 대비 성능은 엄청나다. 오히려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할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결국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는데 야3당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추경이 힘들어질 수 있다. 추경 이제 제동을 거는 합의까지 이뤘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차 안에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의자를 보면 노회찬 의원까지 한마디 하던데 어떻게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같이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네. 않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인사를 그냥 철회를 해버릴 경우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인사를 임명했을 때 어떤 상징성이 사라지는 효과들도 있고요. 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굳이 철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사람 다 노, 그리고 네. 추경도 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도 난 못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보이콧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상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상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야당만 데려가기도 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 시그널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김상조 후보자는 일단 강행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희수, 그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그리고 줄줄이 남아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참고 최대한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되 더 이상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순차적으로 그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들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세도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자세였던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참 당당하거나 뛰어들어가나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 모습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 끝나면 죄송합니다. 오, 조심. 잠깐만요.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보던가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선수도 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조사받으러 오늘 조사 어떤 거 받으셨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은 막아. 혐의 인정하시나요?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이 정유라 씨 때문에 사달이 났었고 그 국정농단 끝에 아주 명백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공판에 나왔습니다. 바로 박모 전 마사의 감독인데요. 좀 불편했던 모양인지 이 증인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불필요한 설정까지 오가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신체 청력이 제대로 있냐 없냐 그런 부분까지 서로 트집 잡았다는데 보다 못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실수를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선정 과정, 그다음에 이제 승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부당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증언할 수 있는 분인데 아마 오늘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가 이분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박모라는 이제 승마협회 그 간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변호인 말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 좀 더 네. 똑바로 이야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측 변호사는 뭐 청력이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감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그 승마협회 간부들이 보면 일단 최순실한테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 마사의 감독 박모 씨가 워낙 승마 국가대표도 하고요. 정유라 씨의 실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정유라만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어려우니 자신이 들러리를 선 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증언을 이어붙였는데요. 정작 삼성에서 지원해 줄 테니 독일로 가자고 하더니 독일에서 이 사람이 썼던 숙소는 정유라의 개를 키웠던 그 향기 가득한 집이어서 본인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있는 동안 제대로 훈련도 할 수가 없었고 말을 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조차도 이게 개를 키우던 방에다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사람을 그대로 개하고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고 이 증인이 왜 증언이 중요하냐면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순실 씨도 그랬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정유라를 지원한 게 아니라 이게 삼성이 6명의 선수단을 발굴을 해서 모든 사람들 선수단 자체를 지원하는 과정이었고 그중에 정유라도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말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저희도 이제 뭐 의도적으로라도 증인으로 출석한 그러니까 이른바 적대적 증인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솔직한 얘기, 마음에 가만히 있는 얘기들을 돌발적인 발언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런 얘기를 총력을 괜찮냐 이런 얘기는 돌발적인 증언을 끌어내기에도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쪽에 불리한 얘기들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같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국가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넘어가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가서 막상 보니까 이 숙소라고 하는 곳이 개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정도였다. 지경이었다. 가서 내가 가서 청소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금메달을 따러 훈련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도망간 것인지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삼성이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할 수 있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증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가 네. 정말 실력 있는 선수고 선수로서 이 충분히 준비돼 있고 훈련할 환경이 돼 있다고 해야지 거기다 말을 사주고 숙소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말이 맞는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를 네. 보여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오죽하면 훈련하러 갔던 사람이 이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재판부에 결국 마사일청 감독 정유라 씨와 당초에 삼성의 돈을 받아 연습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아니면 자신도 결국은 이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대기업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탓을 하더라고요. 혼자 놔뒀으면 정말 잘했을 애를 대기업이 들어와서 완전 망가졌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히고 적반하장이 참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삼성 측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이제 삼성 측에서는 혼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뭐 6명 지원한 걸로 해서 네. 결국 이제 혼자 지원했지 않습니까? 최 씨가 그렇게 해서 직접 오늘 그렇죠. 박 270억 감독에게 중에서 결국 질문을 던진 80억을 거네요. 받아서 그거 가지고 다 본인들 월급 받고 그다음에 뭐 개패드까지 사고 생활용품 다 쓰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 와서 이제 와서는 삼성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 딸을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뻔뻔스럽기도 하고 저러면서 본인 자체가 재판에서 뭔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면 최순실을 제외한 모든 증인, 모든 증언들이 보면 결국 이 상황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성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 그 지원금 자체를 본인이 유용을 했고 지금 어제 재판에서 나온 그 독일 측 관계자들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네.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한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만히 잘 있는 자녀를 결국 삼성이 들어와서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보면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상황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일부러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이 사실은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네. 그 자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눈에요. 사실 정확하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좀 늘 고슴도치처럼 보나요? 풍스럽게 평가하는 건데 남들이 볼 때 아닌데, 근데 자기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딸이 또 평소에 보면 뭐 공부해서 별로 뜻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네. 그래도 승마에서는 좀 소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키워보고 싶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이용한다든지 국가를 이용한다든지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했으리라고는 전 짐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신뢰 이것을 믿고 대통령을 이른바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를 백으로 해가지고 5만 대 다니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네. 세상에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딸한테 5만 호강을 다 시키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네. 적어도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한통속이 됐다고 그래는 절대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만큼 최순실 씨에 대한 그 철저히 그 진상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파악을 함으로써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점에서는 적어도 고의적인 아니었다는 것이라도 밝혀진다면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국민들은 지금 막 너무 분통이 터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잘할 선수를 정유라를 대기업이 지원해서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은 뭐하러 대기업한테 돈 달라고 했으며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삼성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강요와 협박을 당해가지고 승마 지원을 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따져고 들어가 보면 항상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순실의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자기 딸만을 위한 목적으로 막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가 되고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최순실 씨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 바퀴만 돌아서 조금만 꼼꼼하게 뒤집어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아니 그렇게 할 선수 같으면 엄마가 그냥 자기가 돈도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시키지 뭐하러 삼성한테 돈 받고 뭐하러 대통령한테 삼성한테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자기 변명을 위해서 늘어놓는 얘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최순실 씨의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들이 너무 어제 MBN 단독이었던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뇌물에 직접 예, 개입했다라고 직접 볼 수밖에 개입했다고 없는 볼 수밖에 정황이 없는 정황이 나왔죠. 독일 그러니까 금고직에게 네, 독일 돈을 금고직에 붙이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연락처하고 일이며. 이름까지 안종범 네. 전 수석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삼성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돈을 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연락처를 알려줬을까요? 네.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기업이 끼어든 게 아니라 마지못해 끌어들이게 만들었다는 거고 최순실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얘기에서는 그래도 삼성 돈이니까 탈이 안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삼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 의혹으로 보면 삼성은 좀 다른 어떤 눈치라도 보느라고 삼성 선수단이라도 꾸려서 만들려고 했었고 말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명의가 아니라 삼성 명의로 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네. 그것도 다 왜 말을 사달라고 그랬죠. 언제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명의로 다 바꿨던 게 최순실 씨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나오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저런 부분들은 전혀 참고사항조차도 안 될 겁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윤 전 장관과 첫 법정 조우를 한 박 전 대통령, 지금 이 공판이 상당히 격렬하고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 나온 유진윤 전 문체부 장관, 참 운명도 얄궂게 뒤바뀐 운명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큰 소리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윤 전 장관의 입장과 함께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 얘기 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있어요. 네? 박전 대통령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분의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지금 법정 대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나선 유영하 변호인과 상당히 반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시각까지도 상당히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 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개입이 역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노태강 전 국장, 지금은 차관이죠, 미워했을까? 있는 그대로 보고서 쓴 죄밖에 없었을 텐데 바둑판이 방 안에 있던 것, 그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태강 지금 차관이 되셨죠. 네. 그 차관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국장을 알겠습니까? 사실은 네. 뭐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태강 국장이 한 일이라고는 그 승마협회 관련해서 그 진상조사 한 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최순실 측과 승마협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불쑥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더라.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런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노태강 국장은 그 다면 평가라든지 왜 인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래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도 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이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정황들을 보자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과연 이렇게 주입한 사람이 누구냐? 네. 결국 이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주입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이제 유진용 장관이 결국 이제 나중에 노태강 국장이 이제 하도 이제 그 사퇴 압력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 빠져주는 게 나가는 게 네. 부를 위해 좋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먼저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을 보면 얼마만큼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한테 정말 이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는지 또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장관한테 국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후무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한테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제 그러한 정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뒤집어야지만이 박 전 네. 대통령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고 사실 윤용 장관도 이 간단치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재판 내내 지금 고성을 하면서 네. 상당히 재판 자체가 아주 격돌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반말한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소리 치세요라고 유진영 전 장관이 이야기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라면서 듣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속보에 따르면 뭔가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에게 비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근데 그 비위가 뭔가 했더니 뭐 바둑판. 이제 듣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사무실에 바둑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근무 태반으로 찍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 상주 그 승마대회 때 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찰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시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승마의 내부적인 어떤 내부 갈등하고 이런 게 같이 엮여가지고 있었던 문제다. 네. 원래 이제 원했던 거는 이게 뭔가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승하지 못한 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태강 국장이 감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올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참 나쁜 사람이더라도 아니고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처럼 말해가지고 이 유진용 전 장관도 그 말을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로 한 것은 그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말해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한 것이 아니고 감찰을 해서 보니까 이 노태강 전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집무실이라고 하는 방에다가 네. 바둑판 갖다 놓고 일도 안 하고 바둑이나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거 상품권이나 받는 사람이라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난 저 사람을 인사조치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변명 아닌 변명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공무원을 이제 산하기관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데 대통령한테 소위 찍히고 난 다음에 그 명분으로 만들어낸 게 네. 일 안 하는 공무원, 뭔가 비위가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몰아내려고 했다. 이런 게 지금 하나 또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선후배 모두한테서 다 신망을 받았던 공무원인데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거 찍힌 다음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공무원 주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귀족 스포츠 승마를 왜 국무회의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오늘 유진용 전 장관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책상을만 바라봤던 박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을 뚫어지게 봤다고 하던데요. 저 공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옆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끝에 다시 엄숙한 얼굴로 돌아갔다고도 하고요. 도대체 그 웃음의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들을 계속 하신 것처럼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체부 국장에서 쫓아낸 것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문체부 2차관으로 갔잖아요. 문화체육부입니다. 원래 체육계에 종사하던 분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내는 건 그야말로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시킨 거예요. 같은 부서 내 이동도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낸 계기가 전혀 엉뚱한 것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윤영 전 장관은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론을 벌였고 그래서 약간 흥분하면 설전도 벌였고 재판부가 이게 진정시킬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또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억이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유진영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에 탄핵되기 이전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자들을 불렀었던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네. 기자들이
유진용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 기억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닌데 폭넓게 이게 여러 가지 문학의 인사들을 끌어안으면 좋다라고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난 항의받은 사실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데 그걸 보고 웃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게요. 그게 이제 둘이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왜 말로 반말하냐? 이렇게 자꾸 둘이서 서로 싸우고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 또 자기 변호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쿡 이랬겠죠. 아마 판대소를 한 게 아니라 네, 좀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랬을 수가 있고 그건 그런데 지금 사실 노태강 그 국장을 최고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어떻게 만약에 인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을 하든지 뭐 해서 자기 구제를 자기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 자체 때문에 노태강을 어떻게 만약에 밀어내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일은 아니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황으로 전부 볼 때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렇게 엮인 거 아닌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노태강 다 드러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 것보다는 유진용 장관이 정말로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씩 다 잘라내버리면 나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대통령이 정말 짜증을 내면서 기어이 잘라냈다고 하라고 했다면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그 많은 국정 물론 10%, 1%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최순실 씨 때문에 노태강 차관을 잡기 위해서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해외 명품 그게 전시회에 들여오지 않고 전시회가 중단이 되니까 노태강 차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위, 감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상품권이 나와서 인사 조치했다고 영장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구속 이후에는 상품권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레이저 맞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진짜 레이저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부에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거의 이제 쫓겨나듯이 간 거 아닙니까? 네. 노태강 전 국장 얘기를 전한 걸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부서가 없어질 위기가 있으니 네. 내 그 부하나 내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날 그냥 차라리 중앙박물관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직무 주지 않고 있다가 중앙박물관으로 네. 보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행사를 또 노태강 국장이 또 맡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맡았는데 프랑스 쪽에서 루이 땡땡 이런 명품 전시를 또 거기서 하겠다. 중앙박물관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박물관 직원들이 볼 때 경악할 일 아니겠습니까? 명품 그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물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중앙박물관 안에서 그걸 행사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거 그 사람 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렇게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공무원을 어떻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그냥 내봅니까? 네. 못 내보니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 비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내보냈다. 이게 이제 이번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또 한 번. 네. 이 시각까지도 공판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정유라 씨도 지금 4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가 온 뒤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뇌물죄라는 게 상당히 중한 혐의 아니겠느냐. 변호사, 검사, 재판관 다 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감을 이제는 최순실 씨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주장을 하면서 요청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정에서 네. 이게 뇌물죄 사건이 보통 사건도 아닌데 변호사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전에는 본인이 법정 출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 변호사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고 변호사가 그래서 자꾸 약속도 어긴다. 1시간씩 기다리게 만든다. 그러니 사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그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실은 이 태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재판부에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치소에서 접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법원에서 구치소 측에 요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 변호사들한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 혹시 그거 구치소 측에 물어는 봤냐?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특혜 시비 있을까봐 이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아니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렇게 만나게 해주겠다고 배려까지 해주는데 그게 무슨 특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는 봤냐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호사들이 물어보지도 안 해놓고 내가 변호사 만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또 최순실 씨가 하고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여러 번 지난번 탄핵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했죠. 아, 이렇게 판사들을 자꾸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드는 게 이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네. 배려해 주는데 특혜를 할까봐 알아보지도 않았다. 정말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 내 재판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옛날부터 좀 크게 보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변호사 얘기까지 하고요. 대통령이라고 국정농단까지 착각하는지 안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먼 거리 오느라고 고생한다고 수임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수임료 주고 그거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마치 그거를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헌재 심판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를 또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헌재 재판 때 했던 모습들하고 그때 변호인들이 했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은 그냥 바둑판 엎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막 감정 싸움, 감정 막 드러내고 뭐 증인으로 나온 사람하고 막 감정 싸움을 하고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렇게 하는 네. 게. 논리적으로 그 어떤 허점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공박을 주고받아야지 누가 싸움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재판에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 헌재 심판 결과 나왔을 때도 알겠지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할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 선정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던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주 4회 재판 강행군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피고인 체력이 감당 안 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야간 신문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밤에까지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월까지 될까요? 지금 이중적인 게요. 아, 체력이 안 되니까 야간 신문까지 도저히 못 네. 하겠다. 그러면서 또 증인 신문 계획서는 한 사람당 6시간까지도 필요하다. 그럼 재판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그냥 10월 16일까지 우리는 도저히 결론 못 내겠습니다. 무조건 밀어주십사는 얘기를 네. 어떻게든 하는 거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증인 숫자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지금 최순실 씨와도 거의 같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중복되게 하고 있지. 물어보는 얘기는 다 그 진술서에 기재된 얘기는 그냥 검찰에 쓰는 건 도저히 그냥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지. 이거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노골적으로 재판 연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거는 하나 우리가 좀 감안돼야 될 것은 나이가 많고 여성이고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한 주일에 4번 그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 사실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자초했다는 거죠. 지금 속속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는 문제를 놓고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국정 일정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부터요. 이제 오만 그리고 질주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까지 보면은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을 업고 가지만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수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모든 일정을 다 보이콧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에서 겨우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야당이 제1야당이 가장 큰 무기는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도 못 가니까 지금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게 에프클라를 만나 모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가 구공행지를 계속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스킨십을 막 하고 자유한국당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런 비유까지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너무 직진만 하지 말고 때론 또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진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공학적인 접근이라도 좀 여러 가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바로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동을 갖고요.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외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제 국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네. 이제 의석이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게 물론 뭐 여론의 압박도 받지만 일단 지금 120석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네. 107석을 가진 야당을 일단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는 이제 야당을 해서 뭔가 좀 명분을 세워줘야 되는 또 정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조건 일단 그 강행한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위한 뭐 타협책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없이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밀리고만 사실 있다면 야당의 존재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결국 이제 타협의 사물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저는 좀 일단 타협의 어떤 그런 쟁점들은 좀 만들어낼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는요, 그 말씀은 좀 취소를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네. 의원끼리 무슨 F킬러가 나오고 모기가 나옵니까? 같은 당 대표로서.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모욕 주는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 정치 네. 언어 순화 이거 좀 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참 이 가뭄처럼 쩍쩍 걸러지는 정가 소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있는 동안에 제대로 훈련도 할 수가 없었고 마을 같은 네.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조차도 이게 개를 키우던 방에다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사람을 그대로 개하고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고 이 증인이 왜 증언이 중요하냐면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순실 씨도 그랬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정유라를 지원한 게 아니라 이게 삼성이 6명의 선수단을 발굴을 해서 모든 사람들 선수단 자체를 지원하는 과정이었고 그중에 정유라도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말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저희도 이제 뭐 의도적으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이른바 적대적 증인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솔직한 얘기, 마음에 담아있는 얘기들이 돌발적인 발언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런 얘기를 총력으로 괜찮냐 이런 얘기는 돌발적인 증언을 끌어내기에도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쪽에 불리한 얘기들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같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국가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넘어가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가서 막상 보니까 이 숙소라고 하는 곳이 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정도였다. 지경이었다. 가서 내가 가서 청소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금메달을 따러 훈련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도망간 것인지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삼성이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할 수 있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증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가 네. 정말 실력 있는 선수고 선수로서 이 충분히 준비돼 있고 훈련할 환경이 돼 있다고 해야지 거기다 말을 사주고 숙소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말이 맞는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를 네. 보여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오죽하면 훈련하러 갔던 사람이 이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재판부에 결국 마사일 전 감독, 정유라 씨와 당초에 삼성의 돈을 받아 연습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아니면 자신도 결국은 이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대기업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탓을 하더라고요. 혼자 놔뒀으면 정말 잘했을 애를 대기업이 들어와서 완전 망가졌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히고 적반하장이 참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삼성 측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이제 삼성 측에서는 혼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뭐 6명 지원한 걸로 해서 네. 결국 이제 혼자 지원했지 않습니까? 최 씨가 그렇게 해서 직접 오늘 그렇죠. 270억 중에서 결국 80억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다 본인들 월급 받고 그다음에 뭐 개 패드까지 사고 생활용품 다 쓰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 와서 이제 와서는 삼성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 딸을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참 뻔뻔스럽기도 하고 저러면서 본인 자체가 재판에서
뭔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면 최순실을 제외한 모든 증인, 모든 증언들이 보면 결국 이 상황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성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 그 지원금 자체를 본인이 유용을 했고 지금 어제 재판에서 나온 그 독일 측 관계자들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한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만히 잘 있는 자녀를 결국 삼성이 들어와서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상황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일부러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사실은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네. 그 자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눈에요. 사실 정확하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좀 고슴도치처럼 보네요. 어쩐지 얼마 전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우리의 사드 포대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이라 주장하면서 내놨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그리고 이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비행체가 우리 영공을 농락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잡한 수준의 무인기입니다.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무인기가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수입한 무인기인데 이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발견된 무인기보다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엔진 자체가 보면 체코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동안 발견됐던 걸 보면 주로 이제 휴전선 부근이라든지 서울에서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항속거리가 짧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주를 왔다 갔습니다. 이게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사실 무인기가 연로가 떨어져서 물론 인제군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무인기가 500km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왜 북한이 지금 성주 골프장, 즉 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혹여나 저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만약 이런 무인기가 지금 우리가 레이더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사실 카메라만 달려있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는 사실 속출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청와대를 촬영을 해서 군 당국에서 뭐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또 뚫린 걸 보면 국방부의 조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이런 종류의 무인기를 우리가 지금 캐치해낼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닌가라는 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하고 좀 달리 굉장히 이제 뭐 소형이고 그 중요한 무기 같은 건 장착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지만은요. 생화학 무기를 실으면 저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위태한 거고 지금 카메라가 이번에는 뭐 성능이 별로여서 그냥 흐릿하게 보였는데 다만 그 지역은 그러면서 어떤 지역이라는 거 이것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하기로 든다면 더 정밀한 카메라를 구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것도 캐논인가 뭐 그렇다니까 외국에서 카메라를 더 성능 좋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럴 테니까 중요한 것은 그 14년하고 이번 14년에 발견됐던 것이 그때 여러 차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또 발견됐는데 우리한테 발견된 게 이번이에요. 그러니까 추락한 것이 이번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왔다 갔다 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현종 위원이 500km라고 한 것은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거리 이것이 이제 500km 정도의 그 항속 거리를 가졌다 이 말인데 뭐 그 정도 거리를 가졌으면 충분하게 이제 우리의 그 정탐이랄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북한이 특히 지금 그러니까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였어도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무인기, 이런 우리 같이 거대한 무인기가 아니라도 이런 정도의 무인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 방공망에 대해서 훨씬 더 앞으로 우리도 감시망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네. 이 같은 사드를 찍은 북한 무인기를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사령부를 방문을 하고요.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가 가장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지금 북한에는 전 NBA 선수 로드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4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로드먼. 오늘 가면서 자신이 이제 다음 목요일에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왜 불렀을까요? 김정은이 말이죠.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네.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그 북한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데니스 로드먼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 농구 광이었다고도 하고 네. 데니스 로드먼이 그동안에 북한에 한 서너 차례 가면서 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붙인 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비만으로 인한 지병으로 예, 뭐 그럴 본인이 수도 치료의 있고요. 목적일 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공식적인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패치를 붙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소년단 8차 대회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여동생 김여정이 나왔었는데 예의 보란 듯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분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분들 표정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비인간적이니까 문제인데 네. 김정은의 경우는 그 가게가 전부 순환기 계통에 아마 질환이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 자신도 굉장히 비대형이거든요. 비만형이니까 네. 이 순환기 계통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금년 패치가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까지 나오는데 꼭 네. 비단 가슴에 붙인 게 금년 패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금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그런 이제 조건을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 점에서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저게 금년 패치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제 앞으로 건강할 거다. 이걸 보여줄 측면도 있을 거고요. 김여정은 변함없이 바로 그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항상 그 주변에서 그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실권자다. 그 다음에 김정은 일가는, 김정은 남매는 변함없이 안녕하다. 네. 건재하다. 뭐 이런 것을 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북한 측이 비행체를 띄웠다면 아마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을 그 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한을 철저히 영공까지 교란을 시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통미봉남에 있어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도 반복하고 있고요. 또 네. 비행체를 보면 저는 예전에 구소비에트 시절에 그 개발했던 공산국가 체제에서 개발했던 비행기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능이 조잡해 보이고 없는 것들로 구성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막상 실제 성능은 또 되게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막상 발휘하는 성능 같은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직접 봤었을 때 아유, 우리 지금 미국에 쓰는 무인기랑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정말로 김정은이 웃으면서 아유, 이제 담배 끊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 군 당국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비용 대비 성능이라는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 사면 수십억, 수백억 들여야 되는 거지만은 저 사람들은 아니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정도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북한이 핵 개발하고 말이죠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러지만 북한적 계산으로 보면 별로 그 비용이 안 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북한하고 이런 문제를 늘 볼 때 저 사람들 뭐랄까 저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게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네. 그 비용 대비 성능은 엄청나다. 오히려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할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결국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는데 야3당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추경이 힘들어질 수 있다. 추경 이제 제동을 거는 합의까지 이뤘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5차 안에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의자를 보면 노회찬 의원까지 한마디 하던데 어떻게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같이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네. 않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인사를 그냥 철회를 해버릴 경우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인사를 임명했을 때 어떤 상징성이 사라지는 효과들도 있고요. 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굳이 철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 오늘 베이징 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로드먼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CNN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고요. 네, 이게 또 그 CNN 평양 주재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이 네.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로드먼이 들어갈 때 그때도 뭔가 이 평화적 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기대를 사실 낳았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별다른 기대에 따르는 어떤 부응할 만한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얘기는 안 하고 생일 축하 노래만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네. 북한의 일종의 뭐 원래 농규 모기 팀 같은 거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간접적으로 이 어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외부적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평화적 메시지를 또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북한의 어떤 체제의 안정감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들어간 로드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먼의 방북을 칭찬한 적도 있었고요. 오늘 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왔다. 마치 자신이 특사처럼 가는 양 일명, 속칭 자가발전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워낙 데니스 로드먼 선수가 선수 시절에도 네. 그 말씀하신 자가발전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코트 위의 악동이라는 별명도 거졌었고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미국도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잠깐 뭐 나왔지만은 미국에도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국인들이 억류돼 있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개 저런 어떤 스포츠나 연예 출신들의 스타들이 갔을 때는 그런 목적을 위한 평화사절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걸 보면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 본인과 어느 정도 가깝게 있고 또 대외적으로 나도 이런 식의 외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선전 홍보용의 목적이 가장 딱 맞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먼을 만나게 되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본인은 뉴스가 묻힌 거를 좀 섭섭해했을까요? 가슴에 파스를 붙인 사진까지 공개가 됐었습니다. 금연 패치냐 아니냐라는 설왕설래도 있었었는데 리설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로드먼만 만나면 자신의 가족을 보여줬고 또 로드먼도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김정은의 그 어떤 개인 사생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인이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은 바로 저 로드먼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애기까지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한미 관계자들이 보면 일단 정보적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치적인 저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4차례 방북하는 걸 보면 그런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갖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근에 김정은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강 상태가 계속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어떤 금연 패치를 붙인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네. 김정은이 보면 최근에 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상당히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고 있는 상황이서 네. 일단 직접적으로 아마 외부 인사치고는 가장 가까이서 로드맨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드맨 이후에 만약에 귀국한 이후에 어떤 정보적 가치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쿠바와 함께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제 담배를 피면 모습이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혹시 또 이 담배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뭐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뭐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금연 패치를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금연 패치를 가슴에 붙이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은 몸에 여러 군데에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붙이면은 그 자리에 계속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여야 됩니다. 신체 네. 일부분을. 근데 꼭 굳이 가슴에다 이렇게 양쪽에 금연 패치를 붙여야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 다 노. 그리고 네. 추경도 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도 난 못하겠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보이콧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상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상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야당만 데려가기도 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 시그널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김상조 후보자는 일단 강행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희수, 그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그리고 줄줄이 남아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참고 최대한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되 더 이상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순차적으로 그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들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세도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자세였던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참 당당하거나 뛰어들어가나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 모습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 끝나면 죄송합니다. 오, 조심. 잠깐만요.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보던가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어떤 혐의 때문에 불러받으셨어요? 오늘 조사 어떤 거 받으셨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은 봐봐. 혐의 인정하시나요?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이 정유라 씨 때문에 사달이 나섰고 그 국정농단 끝에 아주 명백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공판에 나왔습니다. 바로 박모 전 마사일 감독인데요. 좀 불편했던 모양인지 이 증인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불필요한 설정까지 오가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신체 청력이 제대로 있냐 없냐 그런 부분까지 서로 트집 잡았다는데 보다 못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실수를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선정 과정, 그다음에 이제 승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부당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증언할 수 있는 분인데 아마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이분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박모라는 이제 승마협회 그 간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변호인 말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 좀 더 똑바로 이야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측 변호사는 뭐 청력이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감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그 승마협회 간부들이 보면 일단 최순실한테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 마사일 감독 박모 씨가 워낙 승마 국가대표도 하고요. 정유라 씨의 실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정유라만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어려우니 자신이 들러리를 선 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증언을 이어붙였는데요. 정작 삼성에서 지원해 줄 테니 독일로 가자고 하더니 독일에서 이 사람이 썼던 숙소는 정유라의 개를 키웠던 그 향기 가득한 집이어서 본인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더라고요.